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 뒤에 발표하실 장동인 박사님의 챗GPT와 그 다음 정종기 박사님의 챗GPT와 메타버스 관련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제 시간을 5분, 10분이라도 줄여서 뒤에 강사님들이 좀 더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T 업계에 계신 분도 있고 IT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새로운 IT 트렌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넥스트 빅띵이라고 벤처 캐피탈이 주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주로 연구해서 여러 대학에서 이름지 강의로 먹고 살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 가트너 자료를 IT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왜 주목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IT 전문가들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트너라는 데서 발표하는 이 새로운 트렌드를 정말 돈을 많이 투자해서 다들 듣고 공부하고 하고 계신데, 정작 우리 사회가 진화하는 데 있어서는 다들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손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엔 중국하고 우리하고 IT 격차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앞서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한 10년 전부터 중국이 우리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하고 중국의 IT 격차 차이는 제가 보기에 5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기술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오히려 중국이 미국보다 더 앞서갈 것인가 큰 관심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과 기술의 변화와 흐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자료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이고요. 올해 전략기술 톱10에서 다들 해석이 되겠지만 잘 안 보이셔서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10가지 전략기술 기술이 있는데요. 3가지 주제는 이제 최적화, 확장, 그리고 선도적인 역할, 이 3가지 부분에서 기술이 10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맨 밑에 있는 Sustainable Technology,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나 ESG를 얘기하면 다들 그 공자님 말씀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하는데, 올해 들어서 미국의 중요한 IT 시장조사 기관이나 여러분 아는 그 CES 같은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같은 전시회 주최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가치가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번 CES 전시회에서도 한국의 SK 같은 그룹에서는 몇십억을 들여서 부스를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ESG만 강조를 했거든요.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ESG가 중요하다. 그래서 큰 관심을 끌었던 그런 사례가 있듯이, 기술 트렌드에서도 이런 맨 밑에 있는 지속 가능한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걸 이제 글로벌 전문가들이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이 유럽이나 미국과 수출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니네 ESG 달성 정도를 측정해서 알려줘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탄소 배출권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서 관련되어 있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이슈가 정말 중요해질 거라는 거고요. 전체 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핵심적 기술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 거기에 소개 안 된 기술 중에 핵심이 이 디지털 이뮤 시스템, 디지털 면역 체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이 어떤 디지털 서비스를 할 때 리스크를 줄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리스크를 줄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 따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만족도와 경험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하나금융그룹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충북 청주에 있는 40대 남성이 택배기사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배송을 해야 되는데 주소를 모르겠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등을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해킹범이 그 정보를 가지고 하나금융그룹의 핑크라는 금융 서비스 앱이 있습니다. 이 앱에
계좌를 만들어서 이 사람의 계좌에서 오픈뱅킹으로 800만 원을 빼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날이 3월 1일이었는데 정보를 주고 나서 이상한 겁니다. 택배기사가 내 주소도 모르고 뭘 배송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핑크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콜센터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휴일이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양반이 100방으로 전화를 돌렸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알아보니까 800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야 니네 왜 주일이라고 전화를 안 받냐고 했더니 핑크 앱의 고객센터 담당자가 하는 말이 고객님 어느 고객센터나 주말에 전화를 안 받습니다. 고객님이 그런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잘 하셨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앱을 잘 보면 맨 밑에 고객센터에 채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왜 그걸 이용 안 하시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그 해킹 당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신고를 했는데 처리가 안 된 것은 해킹 당한 사람의 잘못일까요? 핑크 앱의 잘못일까요? 과거 같으면 이 앱은 큰 잘못이 없습니다. 주말에는 휴일에는 고객 응대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그맣지만 채팅 앱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디지털 면역 체계에서 강조하는 것은 고객의 불편함을 끝까지 추적해서 해결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콜센터 전화는 어떻게 받겠어야 됩니까? 멘트가. 주말에는 고객님, 주말에는 저희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급하신 일은 앱의 하단에 있는 채팅 버튼을 눌러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급한 업무는 대응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회는 이 하나금융그룹뿐만 아니라 어느 통신사, 어느 기업이나 고객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추상적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이 디지털 매력 체계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고객 경험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우리 기업이 안을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Applied Observability라는 부분입니다. 관찰 가능성의 적용, 뭐 한글로 이렇게 얘기되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하다 보면 거기에는 고객의 족적이 남습니다. 그걸 우리가 로그 정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박석이라는 사람이 없는 웹사이트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제 트레이스 정보, 제가 그 안에서 놀던 추적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파일을 누구한테 보내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예를 들면 이걸 추적 가능한 디지털 정보를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업들 중에 한국 기업들은 이런 노력들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의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객이 남긴 족적을 끊임없이 분석하라. 이게 이제 지금 가트너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이고요. 이제 4가지 핫 이슈, 아까 10가지 중에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AI인데요. 제 뒤에 장동인 박사님이 설명을 잘 하시겠습니다만 AI 관련해서 AI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런 트렌드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어댑티브 AI, 적응형 AI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챗GPT는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거든요. 근데 생성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원타임으로. 그게 한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 다음에 나는 학습 결과물을 갖고 업데이트를 안 하고 서비스를 합니다. 이게 지금의 챗GPT거든요. 그리고 챗GPT의 다음 버전이 나오면 현재 2021년까지 축적된 데이터 이상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인공지능이 계속 배워서 최근 정보도 우리한테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인공지능이 지금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것을 보장하는 게 이 어댑티브 AI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많은 AI 서비스는 스태틱입니다. 정적인 겁니다. 일정한 시간 학습을 한 다음에 서비스를 하고 또 새로운 학습을 해서 다음 버전을 내놓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얘는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지가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댑티브 AI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투자했던 공부, 학습 내용에 새로운 별종이 생겼을 때 이것만 더 학습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적용한 것이 어댑티브 AI의 학습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올해 AI 트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즘은 트러스트, 시큐리티 매니지먼트인데요. 트러스트 리스크 시큐리티 매니지먼트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AI와 관련해서 제일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제 1년, 2년만 지나면 AI가 내놓는 산출물을 인간이 도저히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얘가 어떤 논리로 이걸 개발해냈는지.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인류 사회의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일 경우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죠? 모르는 거죠. AI가 시키니까 그대로 따라가든가 아니면 그냥 개무시하든가.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AI가 가진 알고리즘은 언제든지 인간이 설명 가능한 알고리즘을 확보해야 되고 그 신뢰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이 AI 트리즘이라는 논리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AI가 워낙 많은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정보가 끊임없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AI가 그림을 그렸는데 갑자기 제 얼굴과 비슷한 형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다들 잘생겼네라고 얘기도 하겠지만은 뭘 보기 싫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거다라는 것이 AI 이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메타버스인데요. 저도 제페토하고 아이프렌드 가입을 해서 작년에 정말 많이 써봤습니다. 그리고 독토버스라는 그런 어느 중소기업이 만든 메타버스도 써봤는데 저 같은 50대 후반이 써보기에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생각이 들죠. 메타버스 A 사이트, B 사이트, C 사이트를 가입하면은 각각에서 노는 겁니다. 마치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을 따로따로 가입해서 따로 노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시대인데 서로 상호 호환되도록 하고 내 아바타가 아이프렌드나 제페토나 딴 데서도 똑같이 보이도록 하면 어떻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가티너 주장은 2030년 정도에 이제 그런 기술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독립적인 형태의 메타버스가 뜨는데 이게 진화하면은 메타버스 플랫폼 간의 상호 운영성이 확보되고 그게 전국적으로는 사용자들이 본인의 아바타를 가지고 본인의 캐릭터를 여러 사이트에서 동시에 쓸 수 있는 현재는 메타버스 가지고 마케팅을 하려면 각각의 사이트에서 수없이 많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원소스 멀티유즈 하듯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변화고요. 혹시 제조업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메타버스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쌍둥이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디지털로 그대로 구현해서 보다 빠른 의사결정과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슈퍼앱입니다. 슈퍼앱은 이런 겁니다. 앱 안에 10개, 20개의 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앱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외국에는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 아시아권에 아주 중요한 앱들이 있는데요. 알리페이나 위챗이 있고요. 중국에. 그리고 그랩이라는 동남아의 아주 유명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슈퍼앱 중에 유일하게 슈퍼라고 할 만한 토스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과 올해 초에 신한금융그룹의 회장님이 기자들 앞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슈퍼앱을 지향하겠다. 그래서 우리 신한금융 앱을 이용하면 재밌는 디지털 경험을 주겠다. 저는 100%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슈퍼앱은 디지털 경험을 잘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스나 그랩이나 알리페이, 위챗이 성공한 이유는 얘들이 처음 어떤 서비스를 내놨을 때 이 서비스가 고객으로 하여금 빠져들게 만든 겁니다. 우리 벗어나기 힘들게. 그래서 애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을 때 사람들이 부담 없이 쓰는 거예요. 얘네가 또 다른 서비스를 내놓으니까 또 쓰게 되는 것이죠. 마치 지금의 토스가
토스라는 옛날에 아무것도 아닌 서비스를 제가 이용하다 지금은 토스페이, 토스증권, 토스뱅크까지 제가 이용하듯이. 그래서 슈퍼앱이라는 것은 점점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슈퍼앱 전략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나 슬랙 같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앱들을 붙여 쓰는 거죠. 붙여서. 예를 들면 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줌의 협력사들이 줌을 이용한 앱과 서비스를 정말 많이 만듭니다. 이번 CES에서도 줌을 이용해 화상회의를 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눈꼬리의 주름과 입가의 주름을 보면 그 사람이 뻥카 치는 거라는 걸 알아주는 그런 앱이 하나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앱은 줌을 이용해서 의사와 환자가 소통을 하면 환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인지를 의사가 신체 신호를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앱이나 이게 모바일이든 데스크톱이든 점점 거대하게 뭉쳐갈 것이다. 근데 뭉쳐가는데 토스든 그랩이든 리챗이든 알리페이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앱이 엄청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다양한 기능을 원하면서도 본인의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극도로 단순화된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원할 것이라는 것. 이게 슈퍼앱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고요. 마지막으로 이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은 아마 이 회사에서 오신 분들은 모든 회사가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을 크든 적든 다 쓰고 계실 겁니다.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느 산업에 맞춰진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거는 범용의 기술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나 중국, 혹은 유럽에서 나오는 새로운 트렌드 중에 자그마한 트렌드인데 앞으로 주목해 볼 것은 특정 산업용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가 IaaS, PaaS, SaaS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가 2019년 CES 전시회에서 보고 깜짝 놀랐던 그 당시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만은 중국의 항저우시가 알리바바와 같이 전시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항저우시의 그 시의 모든 시정 업무를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예를 들면 어느 횡단보도에 사람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얼러트가 뜹니다. 저거는 왜 사람이 많이 지나가면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도저히 모니터링 하기 힘든 것도 준다는 거죠. 교통사고 나면 신호체계 바꾸는 것도 다 인공지능이 다 해주고요. 항저우시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금융 그리고 제조 등 특화된 영역 중심으로 산업별 클라우드가 앞으로 되게 주목받을 것이라는 것. 그런 부분도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뒤에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한국은 엄청난 오류를 범했다. 제가 기자 생활하던 2010년, 9년 이럴 때 이미 미국에서는 가트너 컨퍼런스 가면은 400개 세션 중에 클라우드 세션이 한 절반 정도가 됐었어요. 그 당시 저는 기자니까 당연히 이 클라우드로 다 간다고 했는데 웬걸 한국의 삼성, LG, SK는 전혀 꿈쩍을 안 하네요. 근데 그때 중국의 알리바바는 클라우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KT, SKT가 알리바바처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방식이 하나 원샷에 때려넣고 가오잡는 거거든요. 우리도 뭐 했다. 그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5년 후에 SK텔레콤의 임원을 만났더니 자기네 서비스를 아마존에서 쓴다는 거죠. 내가 야 니네 회사 클라우드가 있는데 왜 아마존을 쓰냐 그랬더니 가격 경쟁력이 따블이 되니까 자기도 자기 회사 건데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미 그때 알리바바는 아마존 수준으로 기술력과 가격 체계를 쫓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결코 배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근데 지금 나오는 새로운 전략기술 트렌드의 상당 부분은 다행히 한국과 미국의 격차가 크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막 고민을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해나가면 뭐 대통령이 집에서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해나가면 우리가 이 기술 격차를 좁혀나가거나 우리가 새롭게 디지털
선도국가로 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계속 소개할게요. 다음은 우리